자, 오후 시장의 투자의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목요일의 해설위원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인지 오늘의 주제를 먼저 화면을 볼 텐데 바로 이겁니다.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여냈던 2022년 증시인데 과연 2023년에 반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일단 올 한 해를 먼저 뒤돌아보죠. 네.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예상과 달랐던 건 처음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시작이 됐고 물가 올라가니까 이제 당초 연준이 이 정도까지 금리 올릴 줄은 몰랐었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고 긴축을 생각보다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분위기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 실제로 정말 경기가 나빠져도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실적 하향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스토리가 다 주식시장에는 약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 내내 이제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됐고 특히 이제 4분기 들어서 이제 불편했던 거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수출주들의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네. 주가가 계속 빠져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플레이션에 시작해서 마무리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하향이 되면서 이제 한 사이클이 이제 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을 준비해 봐야 될 텐데 내년 초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이슈라든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 물가, 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물가까지는 알겠는데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 이제 지금의 주가가 싸냐라는 걸 판단을 하고 이제 예탁금이 증가가 돼야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돈이 돌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지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비가 삼성전자 실적.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곧바로 나오게 되죠. 근데 최근에 하향되는 폭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실적 전망치를 20% 가까이 하향 조정한다든가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반도체 부분 적자까지도 이제 예상하는 것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실적 발표하고 나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반영된 재료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1년 내내 어떤 하향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실적 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네네. 그런 또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비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 직후에 이제 판단 이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가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네.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차트를 제가 좀 바꿔서 다른 걸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보시면 이거는 달러 차트거든요. 네. 달러 차트를 보면 다르죠. 좀 덜 떨어지죠. 네, 안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주봉으로 볼 때랑 그냥 일반적인 주봉 볼 때랑 달러로 볼 때랑 이제 주가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손실이 별로 안 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가 올해 달러를 못 벌어들이겠구나라는 쪽으로 굳어지게 되면 환율은 올라가고 네. 주가는 더 빠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보다 더 무섭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덜 빠진 게 좋은 게 아니네요,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잘 버틴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보다는 이제 1분기 실적 노출되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시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파생 상품하고 연계가 되고 하니까 연말에는 조금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진짜가 되거든요. 네네. 예, 이게 하나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수급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물가가 지난번에 잘 나왔잖아요. 네네. 비교적 잘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 게 7%대니까 이제 무섭긴 하죠. 그쵸. CPI가. 그런데 만약에 CPI가 이번에 앞에 6자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재료를 희석시켰지만 투자자들이 올해 정말 금리 내려갈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호를 강하게 느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게 되고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PI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이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건 못 믿어. 결국에는 금리 내릴 거야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최근에 실제로 보면 미국이 내년도 연말에 금리를 안 내릴 거다라는 확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5%는 동결 또는 인하 쪽에 가 있는 네네. 거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다라는 확률이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CPI가 나온다라면 이제 시장이 좀 안도가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재료가 충족이 돼도 돈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
원래 연말 연초에 이제 예탁금이 증가를 하잖아요. 네네. 예, 뭐 빠져나갔던 잔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채권 만기 들어왔던 게 일시적으로 또 예탁금으로 잡히기도 하니까. 근데 대개 한 10조 원 정도 불어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면 1년 반 동안 예탁금이 30조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도 만약에 10조 원이 보강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낮아진 상태에서 돈이 유입되면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죠.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금 유입이 초반에 되느냐. 그래서 이런 이제 예탁금의 추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CPI 숫자 이게 이제 1월에 단계별로 좀 확인하셔야 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그 세 가지 점을 좀 확인을 해보자. 이왕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예. 이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 하향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고 예.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영업이익을 10조 원 가량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봤고요. 예. 그럼 2023년은 역시 어려운 건가요? 뭐 실적은 당연히 어렵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재고 조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도 뭐 쉽게 돌아서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적자를 그렇죠. 지금 뭐 네. 5조 원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고 2018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저점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가 그때 PBR이 0.89였거든요. 네. 지금 0.8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예, 사실상 거의 뭐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또 환율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로 바꾸는 아마 실적은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부담인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좀 저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원래 최근 10년 동안 2년 연속 감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감이니까 2년 연속 최초의 감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삼성전자가 3년은 연속적으로 감익이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패턴의 어떤 특징적인 건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연간 1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990년대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한 7번 정도, 이번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네. 1990년, 1996년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는 예, 이제 낙폭이 두 자릿수로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질 정도면 시장이 정말 금융위기급의 타격을 줬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실적이 회복이 될 거야라고 해서 내년은 어려워도 내후년도에는 좋아질 거야라는 식의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초반에는 이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고전을 하겠지만 제가 참 예. 이거 보면서 약간 드는 느낌이 제가 1994년에 과학동화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뭐를 개발했다는 그게 이제 표지에 실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94년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10% 이상 하락한 다음에 못 올랐던 해들이 대략 그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을 때쯤, 혹은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작을 때쯤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시작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10% 이상 하락했을 때 다음 연도에는 좀 좋은 성과를 기록했던 것 아닐까라는 그냥 저의 경험적인 느낌이. 그거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반도체 D램 생산 기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이켜보면 뭐 인피니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빅3로 재편이 되면서 적자가 누적된다라는, 적자가 연속 나온다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세계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절 능력이 생겼으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가수요 때문에 생산 설비 늘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필요한데 150개 필요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렸다가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마 반등 사이클로 다시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예전 같이 어떤 낙폭 이후에는 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역사적 통계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 워낙 그 포트폴리오의 성장주로 가득하신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올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내년에도 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시장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주변에 이제 트레이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되게 부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제도 이제 한 분 만나가지고 작년에 정말 많은 돈 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액수까지. 작년이라면 2021년? 예,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되게 많이 벌었던 분인데 어제 만나보니까 올해 손실률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그 잘한다는 사람도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하는 분, 가치 투자하는 분 이렇게 있고 트레이딩 하는 분이 있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올해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자릿수 손실, 모멘텀 투자하는 분들은 아주 큰 손실 이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사실은 덜 손실 났다라는 거지 뭐 돈 번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올해도 근데 사실 미국 증시 보면 다우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음. 나스닥과 S&P 500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변수는 역시 금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면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환경이 될 때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거나 낮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내년도 이제 2월, 3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1분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 이제 가치주 쪽보다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성장주 쪽으로의 어떤 관심이 좀 이동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제로 금리였기 때문이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아무리 내년 뭐 상반기 지나고 나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 높은 금리 수준에서도 성장주가 좀 아웃퍼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도 뭐 사실 몇 주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드렸던 것 네네. 같은데 저는 금리 인상 내년에 한 번밖에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네네. 금리 인상 자체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금리 상태를 유지했다가는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고용이 좋다 하더라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저는 내년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바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먼저 좀 선행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 1, 2년 정도의 어떤 그 현재 사이클에서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 부분은 어떨까요? 중국 모멘텀이 정말 요즘에는 시장 거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중국 모멘텀으로 좀 내년에 1월에 주목해볼 만한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중국 때문에 하락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저는 재료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버리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확진자 수가 워낙 인구가 많고 이제 외부 활동하게 되면 또 금방 번질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왜냐하면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그렇죠. 또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까지가 마지막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중국발 재료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주라든가 아니면 뭐 대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이제 쇼핑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네네. 이런 종목군들은 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중국이 정말 경기가 좋다라고 된다, 회복이 된다라고 할 때 항상 같이 올라가는 지표가 구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후에 정말 중국의 지표가 회복되는 게 보인다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비주와 관련해서요. 그 어제도 뉴스 나왔던 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규제를 또 세우고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일본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들어올 때 뭐 검사 규제가 좀 세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당장 수치가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방문한 항공사 데이터를 봤더니 52%가 이제 양성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봄이 되면 네. 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중국의 어떤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이 수치가 낮아지고 이 변수가 이제 변인데 네. 변이만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 된다라고 한다라면 봄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될 문제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중국 소비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봤던 건데 다시 본론은 이제 구리로 돌아가자면 구리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는 구리는 우리가 흔히 닥터쿠퍼라고 해서 예. 경기의 회복을 시사하는 그 상품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예. 경기 회복과 함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이 낙폭과대 자동차, 반도체, 경기 민감 이쪽도 좀 괜찮아질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소비라든가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안 좋죠. 그러니까 미국의 네네. 어떤 자동차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소비가 활동이 시작된다라면 또 상당히 강한 어떤 지표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번 겨울에 좀 주가가 고전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봄이 되면은 이런 것들도 좀 돌아설 가능성을 예, 예. 바라보고 계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점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초 이제 내년 연초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좀 전망해 주시면서
이 시기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마지막 이거래일이 플러스가 났다면 1월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 마지막 이거래일 동안 플러스가 나는 1월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마지막에 근데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통계를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5주 이상 하락한 사례가 여러 번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7주 연속 하락한 사례가 4번밖에 없었어요. 7주 연속. 이상은 4번이요. 예, 네네. 7주가 4번밖에 없었고요. 아하. 8주 연속 하락은 한 번밖에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스피가 7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로 본다라면 이제 1월 초반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금융투자 매도인데, 네네. 금융투자의 매도 규모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11월 이후부터 12월 그 배당 기준일까지 매수 들어온 거에 한 8, 90%가 1월 두 번째 주까지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4조 7천억이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7천억이 빠졌고 네네. 4조 원 정도 남은 상태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3조 5천억 정도 네네. 남았다라고 봐야 되면 예전에 비해서는 적은 겁니다. 예전에 뭐 6조 원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매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외국인들이 초반에 대량 매도로 같이 거들어주지만 않는다라면 네. 1월 초반 이후에 좀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대형주 압박, 금융투자가 매도하니까 이제 대형주들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쪽 종목군들, 뭐 앞서 말씀했던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려면 예탁금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네. 업종 내에서 좀 골라가야 되는 특성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종목이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못난이 주식들을 오히려 지금 매수기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못난이 예, 주식들이. 그게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가 이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강한 게 5G와 엔터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많이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환율, 그러니까 외환 시장 덕분에 외국인이 이제 곧 들어올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면 내년 초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탁금도 부족하고 금융투자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만약에 시장이 오를 수 있다면 외국인들은 그 시점에 어떤 근거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조건이 채워질까요? 예전에 어떤 자료를 외신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분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대표적인 게 중국을 꼽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소비 회복이라든가 리오프닝으로 가게 된다면 대표적인 수혜 보는 국가, 근데 이제 한국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정말 나오겠다 이런 부작용을 제외하고 나온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된다면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이제 중국 모멘텀이 좀 거들어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시 구간 시황의 해설자들 지금까지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